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잘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한국 법조인 양성 제도의 큰 변화죠. 바로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넘어간 이 과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두 제도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의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변화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찾아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때는 정말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 이렇게 불렸던 사법시험이 있었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문성 이게 목표다 하면서 도입된 로스쿨이 있죠. 오늘 이 두 제도의 역사랄까 특징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는 논쟁점들 이런 걸 좀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법시험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196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폐지됐으니까 와,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처음엔 절대평가였다가 정원제로 바뀌고 근데 나중에 또 그 정원제를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변화가 있었죠. 특히 90년대 후반 이때 선발 인원이 1000명까지 늘었잖아요. 그때가 그야말로 사법시험의 황금기였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 정말 많이 뽑았죠. 자료표 1에도 나오는데 이때 보니까 비법학 전공자 합격률이 무려 30%를 넘고 여성 합격자 비율도 37% 이상으로 확 뛰었어요. 맞습니다. 1992년엔 여성 비율이 5.6%였는데 2006년엔 37.6%까지 갔으니까요. 비법대생도 98년 이후로는 꾸준히 20% 이상, 많게는 34%까지 합격했고요. 와, 그러니까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던 시절이네요. 그렇죠. 그 점이 사법시험의 가장 긍정적인 평가 지점이었죠. 객관적인 시험으로 실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공정성 측면에서요. 하지만 또 다른 면도 봐야 하는데요. 합격까지 평균 수험 기간이 거의 7년, 정확히는 6.79년 정도 걸렸고요. 7년이요? 와. 네, 총 드는 비용도 평균 6,3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그냥 평균이니까 더 많이 쓴 사람도 많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합격 못하고 계속 시험만 준비하는 이른바 고시낭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이었고 바로 이런 점들이 로스쿨 도입의 어떤 주요 배경 중 하나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2009년에 로스쿨이 딱 등장한 거군요. 네, 목표는 사법시험의 어떤 폐쇄성을 좀 극복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키우겠다 이거였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 목표였어요. 그래서 입학할 때 보면 비법학사 출신이나 다른 대학 출신들 쿼터를 두고 지역 인재도 뽑고 특별 전형 비율도 7%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런 장치들을 뒀잖아요. 네,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노력들이죠. 자료표 2를 보니까 실제로 사회과학이나 상경계열 출신 비중이 높게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특별 전형 경쟁률도 꽤 높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로스쿨 역시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돈스쿨 논란이죠. 그렇죠. 현대판 임서제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으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2년 기준으로 연평균 등록금이 1,400만 원이 넘어요. 와, 1년이요? 네. 국립대는 좀 덜하지만 사립대는 훨씬 높고요. 그래서 3년 다니면 총 비용이 평균 1억 57만 9천 원 정도 든다고 추산되는데 1억이 넘는다고요? 네. 이게 사법시험 시절 비용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아휴, 부담이 정말 크겠네요. 이러니까 경제적인 배경이 없으면 아예 도전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된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학교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자료표 2에도 나오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80% 넘게 합격하는데 어떤 학교는 20%대에 머물기도 하고. 20%대요. 편차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러면 과연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는 건가? 교육의 질 관리는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죠. 교육 방식 자체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사법시험은 합격하고 나서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실무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판사, 검사, 변호사 15과정을 거치면서 실무를 집중적으로 배웠죠. 근데 로스쿨은 3년 안에 이론 공부랑 실무 교육을 다 끝내야 하니까 이게 좀 너무 벅차다,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이 지상과제가 되다 보니까 깊이 있는 공부나
다양한 실무 경험보다는 시험 준비에만 매몰되기 쉽다는 비판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스쿨 제도의 어떤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나는데요. 원래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했으면 통과하는 자격 시험으로 설계됐거든요. 네, 원래 취지는 그랬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합격률이 계속 50%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러다 보니 사실상 이게 선발 시험처럼 돼버린 거죠. 로스쿨 정원은 많은데 변호사 시험 합격 인원은 제한적이니까요. 아, 자격 시험이 아니라 선발 시험이 돼버렸다. 그렇죠. 이건 로스쿨 도입 취지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방식도 문제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판례를 그냥 단기간에 암기해서 빨리 풀어내는 능력을 주로 평가하다 보니 이게 무슨 속독 시험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와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로스쿨에서 추구하는 깊이 있는 법학 교육이나 실무 역량 강화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료표 3을 보시면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특징 비교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리해보면 사법시험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상이 있었지만 고시낭인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낳았고 네. 로스쿨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키우려 했지만 높은 비용과 시험의 변질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계속해서 그럼 사법시험을 부활시키자. 아니면 최소한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시험 볼 수 있게 예비시험 같은 걸 만들자. 이런 논의가 끊이지 않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네요. 네. 심지어 법조계 안에서도 예전 연수원 출신하고 로스쿨 출신 사이에 뭐랄까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기류 같은 것도 존재했었고요.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두 가지 중요한 가치, 기회의 평등과 법조인의 전문성,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이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도 사실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들이죠. 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오늘 저희가 사법시험과 로스쿨, 이 두 제도를 통해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어떤 이상과 현실, 그리고 그 딜레마를 쭉 살펴봤는데요. 공정한 경쟁을 상징했던 과거와 다양한 전문성을 목표로 하는 현재, 이 사이에서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는 길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회경제적인 배경,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정말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두면서 동시에 지금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 그리고 또 윤리성까지 갖춘 그런 법조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는 고민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계속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